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책의 챕터 2번, 챕터 2 퍼셉트론에 관련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 이제 처음 시작이니만큼 좀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한번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퍼셉트론이란 뭔지 알기 전에 우리는 뉴런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이 사진은 뉴런 사진인데요. 뉴런은 이제 저희 뇌에 있는 신경 구조 중에 하나고요. 뉴런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입력 신호들이 막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입에 침이 마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땀이 나야 되는데 땀이 안 난다든지 이런 신호들이 막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입력이 되면 출력으로 몸에 수분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출력이 나오겠죠. 저희 뇌에서 그렇게 이제 입력이 주어지고 그 입력으로 추정을 해서 하나의 출력이 나오게 되는 그런 걸 뉴런이라고 하고, 이 뉴런의 행동 구조를 따라서 만든 게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퍼셉트론의 구조입니다.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입속에 침이 마른다, 그리고 땀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입력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입력 노드를 거쳐서 가중치를 받게 됩니다. 이 가중치를 하면 그냥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신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중치가 입력 신호에 곱해지면서 이제 그 두 개를 합쳐서 출력 노드로 해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 출력이 아까 설명을 드렸던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 이런 출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퍼셉트론은 이제 방금 말했듯이 신호를 먼저 입력을 받습니다. 받아서 마지막에 아웃풋으로 Y 하나의 신호를 출력하게 되는데 저 신호가 1 혹은 0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진분류고요.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퍼셉트론입니다. 자, 이게 수식으로 정리된 퍼셉트론의 수식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W1, X1, 가중치 1번, 입력신호 1번 곱한 거 플러스 가중치 2번, 입력신호 2번을 곱한 거가 여기 세타보다 작을 경우 0을 출력하고 세타보다 클 경우 1을 출력합니다.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인계값인데, 여기서 인계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곱해서 더한 값이 인계값보다 작다면 어떠한 특정한 출력을 내게 되고, 그 인계값보다 크다면 이 특정한 출력을 내게 되게 하는 약간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방금 보셨던 그 수식입니다. 근데 이 수식에서 세타를 마이너스 b로 치환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세타는 마이너스 b니까 똑같은 식이죠. 똑같은 식인데 여기 있던 세타를 b로 바꾸면서 이제 기준이 0으로 바뀐 그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b는 바이어스라고 편향이라고 우리가 한국어로 부르는데,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쉽게 1이 출력해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계값보다 크면은 1이 출력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쉽게 1이 출력되는지 조정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가중치 여기 W 있죠? 이거는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이어스 편향은 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그래프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선이 하나가 있죠. 이 선을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여기서 저 선에서 우리가 가중치만 변경을 했을 때는 아까 가중치는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기울기만 이렇게 변하게 돼서 이제 여기 이 이상으로 올라가면 1을 출력하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0을 출력한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바꿈으로써 출력할 값들을 정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러면은 가중치를 변경했으니까 이제 하나 더 있는 편향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편향을 변경을 하면 아까는 기울기만 바뀌었다면 기울기는 그대로고 위로 올라가는 편향만 바뀐 이런 상태가 우리가 바이어스를 조정했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보시면은 변경이 되니까 기준이 되는 선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로는 1이 출력될 거고 이 밑으로는 0이 출력된다.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거를 입력값의 변화 없이 가중치와 편향만 변경을 해서 출력값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퍼셉트론이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퍼셉트론이 학습하는 건 아까 식에서도 봤듯이 입력값과 가중치를 곱해요. 그러면 두 개의 입력이 주어졌으면은
두 개의 곱한 값들이 생겼죠. 그 곱한 값들을 더한 거를 가중합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기서 가중합과 임계값을 비교합니다. 이 임계값과 가중합의 차이에 의해서 출력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퍼셉트론의 행동이고 이걸 통해서 가중치와 편향, 아까 임계값은 편향으로 치환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중치와 편향을 조절을 해서 이제 거기에 그 2차원이라고 칩시다. 2차원 평면선에 점이 막 찍혀 있는데 거기서 선을 그어서 가중치 선을 긋고 거기서 가중치 기울기와 편향을 조정해가면서 이제 최적의 분류 기준을 도출하도록 학습하게 되는 게 퍼셉트론 학습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퍼셉트론은 거의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논리회로의 대입을 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AND와 not AND, OR 게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논리회로죠. 자, 이걸 보시면은 이건 이미 다 아실 텐데 AND는 둘 다 1이어야 출력이 1이 되는 그런 논리회로고 not AND는 AND 게이트의 반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OR 게이트는 1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출력이 1이 됩니다. 여기 존재하지 않을 때 여기 출력되는 걸 보시면 그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퍼셉트론 수식이죠. 여기서 매개 변수 그러니까 가중치와 임계값 혹은 편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이어스 이렇게 셋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은 뭐 임계값이랑 편향은 같은 거니까 그걸 변경해가면서 퍼셉트론으로 단순하게 이런 논리회로를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현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x는 입력값이고 w는 가중치입니다. b는 임계값이고요. 이렇게 가중치와 임계값만 바꿔가면서 여기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가중치와 편향만 변경하니까 하나 같은 퍼셉트론 구조인데 AND도 되고 not AND, OR 게이트 이렇게 세 가지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퍼셉트론을 저렇게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 저렇게 쉽게 구현할 수 있지만 한계가 특별히 존재합니다. 자, 아까 보셨던 그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5월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동그라미잖아요. 동그라미는 출력이 0이고 세모는 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선이 주어져 있는데 선 위로 다 1이죠. 선 밑으로 0이죠. 이러면 5월 게이트의 그래프를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XOR은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XOR의 출력을 보시면은 둘 중 하나만 1이어야 출력이 1이 나옵니다. 둘 다 1이면 0이 나와요.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세모가 아니라 동그라미가 와버리면은 틀린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현을 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길 텐데 우리가 직선 가지고는 여기서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누지 못해요. 어떻게 직선을 갖다 대도 이거를 나누지가 못합니다. 이게 퍼셉트론의 한계인데 근데 나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존재를 하죠. 이런 식으로 곡선 형태로 표현이 되면 이제 한계도 극복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직선 형태가 아니라 곡선 형태가 되면 정확하게 분류가 가능하다. 이걸 이렇게 한계가 극복이 가능하고 이제 우리는 이거를 직선으로 된 거를 선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되는 걸 비선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추후에 이제 3장 4장 넘어가도 계속 설명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이제 선형, 비선형 얘기가 나왔을 때 이 그림을 좀 기억해 두시고 계시다가 꺼내오시면은 이제 다음 챕터 넘어가서도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층 퍼셉트론인데 이게 XOR을 AND와 not AND, OR을 조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not AND, OR을 통해서 이제 X1과 X2가 각자 들어가죠. 각자 들어간 아웃풋이 S1과 S2예요. 이거를 AND의 입력으로 사용해서 Y를 출력해보면 이 값이 XOR의 값이랑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입력이 이렇게 주어졌죠. 그리고 S1은 X1과 X2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not AND 값입니다. 그리고 S2는 X1과 X2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의 OR의 값입니다. 이 두 개의 값을 AND를 해보면 정확하게 XOR의 값이랑 같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XOR을 퍼셉트론으로 구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코드로 한번 우리가 앞에 만들어놨던 함수를 불러와서 사용해보면 not AND, OR, AND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조합으로 XOR을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논리 회로를 퍼셉트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퍼셉트론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0층은 입력층이고요.
1층은 not and or입니다. 그리고 여기 2층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output, and를 통해 나온 결과 값이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아까 우리가 처음 해봤던 퍼셉트론 구조랑 조금 다르죠. 한 개의 층이 추가가 됐어요. 이거를 이렇게 한 개의 층이 추가되고 원래는 이제 여기 2층이 없겠죠. 0층과 1층만 있는 거를 단층 퍼셉트론이라고 하고 1층 이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예시로 2층까지 존재하는 퍼셉트론을 가져왔는데 이게 3층이 될 수 있고 4층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계속 늘어나면 그걸 그냥 다층 퍼셉트론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단층 퍼셉트론의 아까 단점이 표현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런 단점을 다층 퍼셉트론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표현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퍼셉트론에 대해서 2장에서 한번 확인을 했는데 퍼셉트론이란 입출력을 갖춘 알고리즘이죠. 입력이 여러 가지 신호가 들어왔을 때 아웃 출력으로 하나를 뽑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입력이 주어지면 정해진 규칙에 따른 값을 출력한다. 여기서 정해진 규칙은 우리가 앞서 설명한 가중치나 편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주어지면 정해진 규칙인 가중치나 편향에 의해서 곱해지고 더해지면서 이제 그 규칙에 따른 출력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또한 아까 앞서서 AND, not AND, OR, XOR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논리회로 표현이 가능하다. 퍼셉트론을 통해 논리회로의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XOR을 우리가 단층 퍼셉트론으로 구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한 한계점 같은 거를 다층 퍼셉트론을 통해서 그냥 선형 구조가 아닌 비선형 구조로 바꿔서 표현이 가능하다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준비해온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좀 긴장했는지 좀 중간중간 설명을 제가 생각한 게 더 있었는데 까먹어서 조금 시간이 짧아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하고 싶었는데 좀 생략이 돼버렸네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